어머니, 요양료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이 들렸을 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컵이 깨지면서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 소리가 마치 이 집에서 보낸 4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들렸어요.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제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쩌면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무겁게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저는 올해 75세입니다.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아왔어요.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벽돌 한 장 한 장 손수 쌓아 올려 지은 이 집에서 아들을 낳고 기저귀를 갈고 첫걸음을 가르치고 학교에 보내고 대학을 졸업시키고 마침내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아들의 입에서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게 이 집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정말 어렵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어렵다는 그 한마디 뒤에는 더 이상 저를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오래전부터 조금씩 금이 가고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는데 제가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라요. 제가 3년 전 그날 조용히 준비해둔 것이 무엇인지를요. 제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서울 변두리 이 작은 단독주택에서 40년을 살아왔어요. 남편은 10년 전 가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저는 혼자서 이 집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아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도 했습니다. 32에 결혼도 했고요. 며느리 수진 씨는 처음 만났을 때 참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며 두 손을 공손하게 모아 인사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하지만 그게 벌써 3년도 더 지난 일이네요. 3년 전 봄, 벚꽃이 한창이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아들이 식탁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집 명의를 제 앞으로 옮기면 어떨까 해서요. 증여세도 지금 하면 덜 나오고 나중에 상속세 걱정도 없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아들이 물려받을 집이고 제가 죽고 나면 당연히 아들 차지가 될 거니까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무슨 상관이겠어요. 오히려 세금을 아낄 수 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도 저는 편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아들 이름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 민수도 다 컸구나 싶었어요. 이제 완전히 집주인 다 됐네, 그치? 제가 농담처럼 말하자 아들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려, 그래도 어머니 집이에요. 어머니가 계신 집인데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정말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천천히, 거의 알아차리기 어려울 만큼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집 명의가 넘어간 지 석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며느리가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무심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안방 화장실은 이제 저희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매일 청소하는데 두 군데 하려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편한 게 맞다고 생각했고 며느리가 집안일 하느라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한때 아들이 중학생 때 쓰던 그 좁은 방으로요.
또 몇 달이 지나자 이번엔 거실 TV 리모컨이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아이가 자꾸 TV만 보려고 해서요. 교육상 안 좋잖아요. 방에 있는 작은 TV로 보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 교육을 위한 일이니까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나씩 제 공간은 점점 더 작아져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도 며느리 눈치를 봐야 했고, 거실을 지나갈 때도 최대한 발소리를 죽여야 했으며, 친구들한테 전화가 올 때도 방문을 꼭 닫고 작은 목소리로 통화해야 했어요. 저는 점점 제 집에서 조심스러운 세입자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였어요. 며느리가 식탁을 닦다가 통장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생활비를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애학원비도 만만찮고 집 대출 이자도 올라서 저희도 정말 빠듯하거든요. 그 통장에는 제가 한 달에 쓰는 돈이 적혀 있었어요. 병원 가는 교통비, 약값, 가끔 사 먹는 빵 한 조각, 친구들 만날 때 쓰는 차 한 잔감.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작은 방 구석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목 놓아 울 수도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손주가 자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절대 없었을 거예요. 아니,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저는 이 집 명의를 결코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렸어요. 그날부터 정확히 6개월 후 오늘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 뒤에 제 아들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고 한마디 반박도 하지 않았어요. 변명도 위로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깨진 컵 조각들을 주우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미안함이 없었어요. 아들의 눈에는 죄책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편함과 피곤함,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조급함만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저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집에서 손님도 아니었어요. 짐이었습니다. 치워야 할 짐.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라요. 제가 3년 전 그날 부동산 사무실에서 서류 한 장에 조용히 남겨둔 문장이 무엇인지를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여전히 쥐고 있는 또 하나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요. 저는 깨진 컵 조각을 버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은 시큰거렸지만 허리만큼은 꼿꼿하게 펴고 섰어요. 알겠다.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가기 전에 서류 한 장만 확인하고 싶네. 3년 전에 작성한 그 서류. 며느리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어요. 아들이 놀란 듯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에서 당당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무슨 서류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작은 방으로 걸어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3년 전 부동산 사무실에서 받아온 서류의 사본이었어요. 노란 표지가 조금 바랜 하지만 여전히 선명한 그 서류를요. 거실로 돌아왔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고 아들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뭔데요, 어머니?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식탁 위에 천천히 펼쳤어요.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특약사항이 보였습니다.
여기요. 이 부분 읽어봐. 제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증여자는 본 부동산에 평생 거주할 권리를 보유하며 수증자는 증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침해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음.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언제? 아들이 서류를 집어들고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의 손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서류를 낚아챘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집은 우리 명의잖아요. 맞아. 집은 민수 명의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평생 여기서 살 수 있어. 법적으로 보장된 거주권이야. 너희가 날 내보낼 수 없다는 뜻이지.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곧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사기예요. 왜 이런 걸 숨기셨어요? 숨긴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부동산 사무실에서 내가 직접 말했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고. 민수도 옆에 있었고 부동산 소장님이 이 문구를 넣어주셨지. 아들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정말로.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해.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너는 서류 한 장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명했으니까. 내 말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며느리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집이 우리 명의인데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과 그 아들의 가족과 함께 사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니?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힘들어요. 정말로요.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고 회사 일도 바쁘고 어머님 병원 모시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거구나. 그게 아니라, 그게 맞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날 짐이라고 생각했어. 불편한 존재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치우고 싶었던 거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민수야. 저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내가 어릴 때 아빠랑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집을 마련했는지 기억하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해요. 아빠가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던 거.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시던 거. 그래. 우리는 너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악착같이 살았어. 이 집 한 채 마련하려고 10년을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집을 내 명의로 넘긴 건 너를 믿었기 때문이야. 내가 날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 어머니, 근데 난 틀렸어.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는 날 지켜주지 않았어. 지키기는커녕 내쫓으려고 했잖아. 며느리가 벌떡 일어섰어요.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요즘 너무 뭐? 저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너무 늙었다고? 너무 불편하다고? 너무 돈이 든다고?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 나도 알아. 내가 젊은 사람들한테 부담이 된다는 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날 물건처럼 치워버릴 순 없어. 아들이 소파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어머니를 힘들게 할 줄은.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어린 시절의 그 순수했던 모습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이 변해버린 후였어요. 민수야, 나는 내가 이 서류를 보고 미안해하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럼 나는 내가 진심으로 생각해 보길 바라는 거야. 너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너한테 무엇을 해줬는지, 그리고 앞으로 너는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봤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 서류 들고 평생 여기 눌러 앉아 계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떠날 수도 있어.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너희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지. 저는 파일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줄 게 있어. 뭔데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더 짙어졌어요. 이 집 말고도 내 명의로 된 게 하나 더 있어.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가요? 역앞 상가 건물 2층 한 칸. 내 아빠랑 내가 20년 전에 산 거야. 평수는 작지만 월세가 꽤 나와. 저는 작은 방으로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요양원 가더라도 내 돈으로 갈 거야. 너희 돈은 한 푼도 안 쓸 테니까. 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거 큰일인데. 저는 문 뒤에 기대어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이 집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도 아직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천장만 멍하니 쳐다봤어요. 거실에서는 밤늦도록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게 속삭이다가도 이따금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평생 모시고 살라고요? 목소리 좀 낮춰. 어머니 들으시면 어때요? 어차피 다 터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 소리들은 벽을 뚫고 제 귓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잠들 수 없었어요. 오늘 제가 한 일이 옳은 것이었을까요? 서류를 꺼내 보인 것이, 상가 이야기를 한 것이 정말 최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요양원에 가는 게 모두를 위해 나았을까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틀리지 않았어요. 저는 제 인생을, 제 존엄을 지키려 한 것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거실에 나갔을 때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들은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지만 한 페이지도 넘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침 드세요. 며느리가 식탁에 밥그릇을 놓으며 짧게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어제까지 없던 어색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신문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어제 그 이야기 말인데요. 응? 혹시 그 상가 건물 월세가 얼마나 되나요? 며느리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국을 뜨던 국자가 그릇 위에서 멈춰 섰어요.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왜? 궁금해? 아니, 그냥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충분하실까 해서요.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으며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걸요. 걱정하지 마. 나 혼자 사는 데는 충분해. 그래도
민수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너 혹시 그 상가도 내 명의로 옮기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니? 아들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그게 아니라. 아니면 내가 요양원 가고 나면 그 월세를 너희가 관리하면 어떨까 생각하는 거야? 며느리가 국자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가 뭘 생각하는지 다 알아. 하지만 말해둘게. 그 상가는 절대 넘기지 않을 거야. 그게 내가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거니까.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주가 방에서 나와 할머니하고 부르는 소리만 멀리서 들렸어요. 저는 밥을 다 먹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잘 먹었어. 그렇게 말하고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어요. 며느리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아들은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집 밖으로 나왔어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친구 순이를 만났을 때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어요. 영자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집을 넘긴 일, 요양원 이야기, 그리고 제가 서류에 남긴 조건까지. 순이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영자야, 잘했어. 정말 잘한 거야. 그런가? 그럼 내가 만만해 보이면 끝이야. 며느리한테든 아들한테든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리는 거야. 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 혼자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괜찮아. 나한테 상가가 있잖아. 그게 아니라. 순이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마음이 힘들 거라는 얘기야. 아무리 법적으로 내가 맞아도 같은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의 말이 맞았어요. 법적으로는 제가 이길 수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무거운 공기를 마시며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아들의 회피하는 눈빛을 보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순이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영자야, 내 생각엔 말이야. 내가 좀 더 단단해져야 할 것 같아. 단단해진다는 게 지금 넌 방어만 하고 있잖아. 서류 보여주고 상가 있다고 말하고. 그런데 그게 다야? 순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집에서 숨죽이며 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내 공간을 차지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한다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저는 서류 한 장의 의지에서 겨우 버티고 있을 뿐 제대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봐. 취미든 모임이든 뭐든 좋아. 순이가 제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거야. 나도 있고 다른 친구들도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 때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연락도 없이. 저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 며느리가 멈칫했어요. 제 목소리 톤이 어제까지와 달랐으니까요. 저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당당하게 제자리에. 민수야, 며느리. 두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내일부터 나도 내 생활을 할 거야.
친구들도 만나고 복지관도 다니고 그럴 거야. 네. 며느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왜요? 저희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사시라고 한 거 아니었나요? 저는 웃었어요.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어디 가든 뭘 하든 간섭하지 마. 나도 내 삶이 있으니까.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럼 너희는 너희 삶을 살면 돼. 나도 내 삶을 살 테니까. 저는 일어서서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등이 굽지 않았어요. 방문을 닫으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변화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결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마다 제게 인사를 했고 식사를 챙겨주었으며 심지어 제가 밖에 나갈 때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고까지 말했어요. 아들은 퇴근 후 제 방문을 두드리며 어머니,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라고 물었고 주말에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친절이 진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그저 제가 유언장을 다시 고쳐 쓰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거라는 거요. 어느 일요일 아침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문을 열어주었고 아들은 제 방 작은 의자에 앉았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너무 몰라드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처럼 들리는 무언가가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쉽게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어머니, 그래서 혹시 그 유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너 정말 내가 왜 그 유언장을 쓴 줄 알아? 제가 어머니를 잘 못 모셔서요. 그것도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아들이 되길 바랐어. 어머니를 재산 목록의 일부가 아니라 너를 낳고 키운 한 사람으로 봐주길 바랐던 거야.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고 유언장을 정식으로 등록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복지관에 들러 제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관장님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영자 선생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관장님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다른 선택지는 생각해 보셨어요? 다른 선택지요? 네. 예를 들면 독립적으로 사시는 거요. 선생님 상가 월세 수입도 있으시고 건강도 괜찮으신데 꼭 그 집에만 계셔야 하나 싶어서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들과 함께 사는 게 당연하다고, 그게 어머니의 자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나이에 혼자 산다는 게 요즘은 다르답니다, 선생님. 시니어 원룸도 있고 실버타운도 있고요. 무엇보다 선생님처럼 건강하시고 경제력도 있으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관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물론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좋죠. 하지만 그게 서로를 힘들게 만든다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이에요. 저는 그날 밤 내내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이라니.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그 집에 집착한 건 집 자체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환상 때문이었다는 거요. 아들 곁에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손주를 보며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매일 눈치를 보며 숨죽이고 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이 긴장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 이 집에서 나갈까 해. 며느리의 눈이 커졌고 아들은 수저를 떨어뜨렸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내가 나가는 거야. 내 선택으로.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내가 여기 평생 살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 너희도 불편하고 나도 힘들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기회의 문제가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기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냥 시간이 그렇게 만든 거지.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어디로 가실 건데요? 역 근처에 괜찮은 시니어 원룸을 알아봤어. 내 상가 월세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 내 친구들 만나고 복지관도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 거야. 너희 눈치 안 보고.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에는 진짜 눈물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알아. 하지만 이제 괜찮아.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힘들었을 거야.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나도 이해해. 그리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나는 내가 나쁜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다만 우리가 함께 사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한 달 후,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원룸이었고 창문 너머로 공원이 보였어요. 제가 직접 고른 커튼을 달고 제가 좋아하는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이사 당일 아들과 며느리가 짐을 날라주었고 손주는 제 방을 돌아다니며 할머니 집 예쁘다고 말했어요. 짐을 다 정리하고 나서 현관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 유언장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겠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뵈러 올게요. 그리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래, 고마워. 저는 그들을 배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제 방을 천천히 돌아봤어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로움이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고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문득 지난 몇 달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집을 넘기고 요양원 이야기를 듣고 서류를 꺼내 보이고 유언장을 쓰고 그리고 결국 이렇게 나왔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고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으니까요. 저는 가족의 일부로 존재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온전한 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 친구 순이를 만났습니다. 영자야, 어때? 새 집은 괜찮아? 응, 정말 좋아.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
순이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 정말. 넌 용기 있는 사람이야.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살고 싶었던 거지. 제대로.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달에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고, 복지관에서 새로 시작하는 서예 교실에도 등록하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문득 돌아가신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니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쓸어주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내 집.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내 집이라는 말, 내 공간이라는 말, 내 삶이라는 말.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시어머니로만 존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그냥 박영자로 75세의 한 여자로 제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고 며느리는 가끔 반찬을 만들어 가져왔어요. 손주는 방학 때 제 집에서 하루씩 자고 가곤 했는데 그때만큼은 제가 진짜 할머니 같았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그리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그 유언장 다시 쓰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생각 중이야. 아직은 잘 모르겠어. 사실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유언장은 다시 쓸 거예요. 하지만 그건 아들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제가 진짜 원하는 방식으로 제 재산을 나누고 싶어서예요. 절반은 아들에게, 절반은 복지재단에.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균형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제 작은 방 창가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고 빗소리가 참 평화로워요. 누군가는 제 선택이 옳았는지 물을지도 모릅니다. 집을 넘긴 것, 서류에 조건을 남긴 것, 유언장을 쓴 것, 그리고 결국 집을 나온 것.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는 방법이었다고. 저는 제 존엄을 지키고 싶었고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때로 혼자 서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집을 잃은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곳입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도 사랑의 한 방식입니다.